네, 저희가 준비한 당선인들의 이 환희의 첫 일성 함께 보고 왔습니다. 이번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내용 스튜디오에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박창원 장한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지영 정치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은 김 기자님, 저희 이번에 180석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의석수를 두고 지금까지 여야가 좀 예상한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총 정리를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최소 목표 의석수는 단독 과반 151석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총선 결과 보면 지역구 161석, 비례 14석, 총 175석을 확보하면서 민주당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40석을 기대했지만 109석을 확보했죠. 지난 총선 103석보다는 많이 얻었는데 사실상 참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최대 196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최대 105석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두 분 이제 김지영 기자가 설명해 주시는 거 들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저는 몇 년 전에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를 군주 민수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어요. 교수들이. 그 말이 뭐냐면은 왕은 배고 민심은 물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민심이라는 물이 배를 저는 뒤집은 거라고 봐요. 예, 그만큼 민심에 분노한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투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2년 전에 윤 대통령을 뽑은 그때에 기대했던 모습하고 지금의 윤 대통령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2년 만에 중간 평가를 받은 게 결국은 2년간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통이라든가 낮은 자세로 임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돼서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해결 방안도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자세로 새 출발하면은 앞으로 기회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야권의 정권 심판론 바람이 거셌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난 2년간 30%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해 왔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국민들이 쌓여왔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 쌓여왔던 불만들이 이 총선에서 터진 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불통에 폭발을 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종섭 사태였고요. 그리고 대파로 상징되는 지록 위마, 그리고 2,000명 이 의대 정원에 대한 담화문,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그동안 그 2년 동안 누적해 왔던 불만들을 폭발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렇게 오만과 불통에 대한 중도층이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런 그 회초리를 든 것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바람이 이번 선거를 지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교수님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민심이 이제 어떤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판세 분석을 조금 잘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 전략이나 판세 분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판세 분석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봅니다. 120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그거는 100석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국민의힘 수뇌부에서는 거의 비상이 걸렸었는데 너무 적게 잡을 수 없어서 의석수를 아예 잘 얘기를 안 할 정도였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을 메시지 관리나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대응책을 좀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좀 뭔가 좀 같이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동안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좀 따로 좀 논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민주당의 국민의힘이 패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저는 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비명행사 공천, 그때 지지율이 민주당이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그럴 때 국민의힘은 더 혁신 공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려막기라든지 기존 국회의원들을 재활용하는 이런 식의 공천을 하다 보니까 좀 참신한 맛을 주지 못해가지고 선거 전략, 메시지, 정책 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냈는데
열심히 하는 게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 재벌들도 열심히 회장들이 뛰는 회사 망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선거로 혹시 본인을 좀 착각한 거 아닌가. 총선은 254개 지역구에 팀으로 뛰어야 되는데 너무 혼자 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패배한 쪽에 비판은 좀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지만은 이 비판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집권 여당의 선장인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도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김 기자, 한 위원장 오늘 어떤 다른 일정이나 입장이 나올 예정인가요? 오늘 한 위원장 별도 입장은 아직 준비된 게 없고요. 어제 그 참패에 약간 뭐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럼 교수님,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책임론 같은 것도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걸로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와 비교하는 그 이제 글들이나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지난 총선보다 6석 더 얻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지난 총선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서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야 되는 국민들의 염원이 거기에 담겼었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당시에 103석을 얻는 그런 참패의 원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그것도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이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난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런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얻은 109석은 지난번 총선에서의 103석보다 많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109석은 야당 코로나 시절의 103석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저는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권 전체에 대한 책임이에요. 특히 한동훈 체제가 이 친윤 정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했습니다. 우리가 총선 기간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대파 논란인데, 대통령이 875원 가격을 얘기했을 때 총선 후보들 중에 그 누구도 이거를 갖다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방어하게 급급했거든요. 이러한 쥐록이마가 특히 중도층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저는 배경이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뭐 책임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권 신의 어떤 청신호가 펴졌다고 봐도 될까요? 뭐 정치적으로는 뭐 정신호가 켜졌다고 봐야죠. 이번에 공천도 완전히 뭐 친명 위주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순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측근들이 대부분 의원들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는데 또 당대표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권을 향해서 뭐 질주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다수석 그 200석에 가까운 그 이번에 175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책임도 좀 져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비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협상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윤 대통령도 가지고 국민의힘도 가져야 되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대권으로 가는데 또 하나 큰 요인은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봐요. 네. 과거에 그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있을 때 1972년 닉슨 대통령이 11월 달에 대승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2개월 후에 그 미국 연방 법원에서 당사자들 5명을 50년형 징역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정치 시계가랑 따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후보와 또 양문석 후보가 모두 국회 입성을 확정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보직 사퇴 요구도 거셌었는데요. 이게 민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까요? 선거 일주일 전부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 두 후보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막판태 역전극을 노렸는데 결과적으로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두 후보 모두 당선됐고 그 인근 지역들에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마치 이제
착시 현상, 그러니까 출구조사에 비해서 의석수를 좀 더 얻다 보니까 이 영향이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며칠 동안 읍소 전략을 펼쳤어요. 읍소 전략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하면 개헌저지선, 이 100석을 지켜달라라고 호소를 했고 이런 위기감이 결국은 전통적인 텃밭과 수도권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에서 이 소위 샤이보스들이 막판에 결집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것이 물론 뭐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100석 붕괴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보수의 결집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범야권이 190석 안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김 기자, 만약 이 범야권 200석이 되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범야권 200석엔 좀 못 미치는 19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80석일 경우에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는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 200석은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다든지 또는 개헌 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지점입니다.